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 제도경제학회, 한반도 선진화재단, 그리고 국가미래연구원이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산업 규제와 의료기관 지배구조 개혁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게 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미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수고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동주최 및 후원, 학회, 재단, 협회 및 연구원 관계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최병호 원장님과 이규식 원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정기택 교수님과 김은식 교수님, 또 토론을 맡아주신 김윤경 실장님, 김홍진 이사님, 유기정 전무님, 서진수 원장님, 신의철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책 세미나 개최를 반기면서 거의 발제 수준의 축사를 해주신 최강 전 장관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원래 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 산업의 국민 경제상 비중도 커지게 됩니다.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만 된다면 지금 막 발을 떼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은 지금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건강보험의 재정 긍정성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정부 정책의 실패에 연유하는 측면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창의성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 정진, 경제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번 의료기술 융복합을 통해서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의료산업, 나아가 국민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격 의료와 원격 의료의 허용과 영리병원 제도의 도입은 이를 위한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의료산업과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전문가, 의료인, 관료, 정치권 및 국민의 시각이 바로 잡혔으면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최강호 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이 곧바로 있겠습니다. 이 세미나를 계기로 원격 의료의 허용, 또 영리병원 제도의 도입,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으면 합니다. 사실 이런 주제를 다루는 논문이 발표되겠습니다.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노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주최 및 후원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축사, 사회,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세미나 참여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도경제학회에 메일은 보내고 했는데 전화로 이렇게 참여를 독려하지 않아서 그런지 학회 참석자가 너무 적어들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 사이에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세미나를 공동 주최해 주시는 한반도 선진화 재단의 이용환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박재환 이사장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다른 일정과 중복이 돼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세미나 공동주최 두 기관, 제도경제학하고 국가미래연구원하고 같이 하는데
역시 또한 저도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우리 미래를 위해 먹거리인데 이 정도 관심이 적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재단이 하는 세미나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편인데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연속 행사를 계속해서 그런지 오늘 잇따라 사연을 적어서 상당히 주최 기관과 후원사에게 미안함을 전합니다. 예. 사실 이 세미나 있기까지에는 우리 한반도 선진화 재단의 김문식 교과사의 연구회장 검대 교수님께서 참 무척 오랜 시간 고민하고 노력해온 결과인데 그 결과가 비록 사람들이 적게 오니까 신발은 안 나지만은 정책에 반영되고 사실 미래를 여는 한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제주도 또 영리병원에 관련돼서 인허가 문제까지 다 됐는데 이것을 또 국가가 다시 또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공론화를 한다는 그런 문제 제기하니까 이 법인은 그 회사는 반대하고 나섰어요. 법과 절차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지 무슨 공론화를 하느냐 이런 정도로 사람들과 이해관계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이 분야도 사실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야 할 길인데 이렇게 결정을 드리지 못하고 그러나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사실 양보다 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단초와 시간이 되어서 이 분야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경제총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역시 공동 주최자이신 국가미래연구원 관계자분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좀 길죠? 사연이 좀 있습니다. 중광주 지금 전 원장님이시죠? 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저에게 직무대행이라는 역할을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이 김광수 회장께서 원장으로 말하자면 많은 전문가들 의식 있는 학자들을 모아서 발족을 시킬 때 개혁적 보수라는 가치를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미래에는 지나치게 지금과 같은 정치적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적, 경제적 기조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그런 분들의 시각을 많은 분들한테 좀 알리겠다 하는 의지로서 국가미래연구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힘은 모자라지만 그런 뜻을 계속 이어받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우리 국가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다루는 주제도 정말 국가 미래하고 관계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정부가 국가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지, 국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책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말의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이 혁신 성장이라는 기조를 어딘지 모르게 저희들 느낌으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강한 기치의 보조 기치 정도로 내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같이 정말로 추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혁신 성장의 핵심은 여기 그 형용사로 적혀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기 위한 뭔가 변화를 좀 일으켜 본다라는 걸 굉장히 굵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걸 정부 안에 내놓고 설치해 놓고 굉장히 강하게 혁신을 일으켜 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통령도 어느 정도의 의지는 보인 것 같아요. 이 이슈가 다루어지기 전에 인터넷 전문 은행을 어떻게 좀 규제를 완화해 보겠다는 행보를 대통령이 했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집권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그 행보가 대통령만 내딛는 행보로서 끝나버렸어요. 저는 이 의료 분야의 규제 개혁, 말씀하신 원격 의료 그리고 영리법인 허용, 이 문제야말로 굉장히 오래된 숙제고요. 우리 소위 의료 분야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열어가는데 핵심되는 조치, 허들을 그렇게 제거하는 조치라는 것, 아마 경제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는데, 그래서 이 정부도 어떤 것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저는 인터넷 전문 은행 정도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저렇게 반대가 이루어진다면, 반대 부딪힌다면, 이 얘기도 어쩌면 우리 학자들, 국가미래연구원 같은 그런 개혁적 보수를 제안하는 집단, 혹은 한반도 선진화 재단 같은 그런 곳에서 외치는 메아리에 그쳐버릴까봐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득하는 이렇게 이제 막 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대통령과 그리고 핵심되는 정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아쉽게도 큰 목소리가 울려 퍼져서 그쪽으로 전달은 안 되지만, 적어도 이 주장들이 그쪽에 좀 목소리로서 전해진다면, 가능하다면 대통령이 그런 설득의 행보를 해 나가시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야 미래를 열어가는, 그리고 개혁적 보수의 가치가 살아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 세미나를 후원해 주신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다음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관계자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에 감사드리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강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발전문에 가까운 축사라고 발송하시는데, 제가 좀 내친 게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댁에 가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복지학자들, 심지어 경제학자들, 일반 국민을 만들고 우리 건강보험,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체제가 사회주의, 정확하게 사회주의 체제다, 이 부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사회주의 체제냐면 수량과 가격을 정부가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재화 영역 중에서 이런 성격, 정부가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이런 재화 영역이 의료센터 빼고는 실질적으로 없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사실 미장원에 미용사들도 가끔씩 대모를 하긴 합니다만, 의료서비스는 또 속 작게 하고 이야기하면
뭐 미용 서비스 같이 서비스입니다. 근데 미용 서비스는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첨예하게 대대면서 안 하는 이유가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한은 길거리에 의사, 약사, 온 산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최 교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새 의료가 얼마나 중요하고 인간 생명과 관련된 그 의료 서비스를 뭐 비자원 이용 서비스고 대비해서 그 말하는 자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한테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건강이 이제 의료 서비스가 중요한 건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 각자의 생명과 관련된 이제 건강을 다루는 것이 의료 서비스의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옷도 겨울에 옷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옷을 놓고 국가가 관리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식 쌀도 우리 생명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쌀은 또 이중고까지 가지고 야한 독서를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에는 모든 것이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료 서비스만 특별히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어느 가치, 어느 논리보다도 이게 앞서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다른 뭐 미용 서비스 뭐 이런 데는 소위 시장 실패가 없는데 의료 서비스 관련해서는 뭐 소위 역선택이라는 시장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역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료 서비스를 놓고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정보가 비대칭입니다. 근데 그 논리가 해서 지금과 같이 사실 제 장관 시절 97년 장관 시절에 이 지역 직장 의무가 통합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길을 짜고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 여당인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이제 통합을 전국적으로 통합을 그나마도 직장 의무와 지역 의무가 있을 때 훨씬 더 생산력이 있었고 경쟁의 체제는 그나마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를 딱 통합을 해버리니까 이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이제 97년에 장관을 가니까 보건복지부 당시 예산이 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조 6천억 원이 그 당시에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제도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중에 의료보험에 1조 2천억 원이 들어가고 의료보호에 4천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부들하고 저도 사실 가기 전에 그 수치를 몰랐는데 가서 이제 보고를 받은 보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보고하는 간부들고 보소 1조 2천억에 지금 의료보험에 1조 2천억이 들어가고 의료보호에 4천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말이 돼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의료보험은 지금은 건강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은 사실은 국가가 강제를 해서 그건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역선택이 있습니다. 하는데 강제를 해서 결국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 의료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아주 안전하게 잘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를 무모하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게 자동차 보험.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이 보험제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저라면 그 당시 나라면은 1조 6천억이 하는 어차피 그건 주어진 걸로 하면 나라면은 4천억 원을 그 당시에 어려 보면은 1조 2천억 원을 어려 보해놓겠다. 그러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서비스에 관한 국가가 확실하게 제대로 되는 공식이 될 거다. 그리고 복지 관료들은 전혀 그 자체를 인식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모르겠네 해도 이 나라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복지학자들도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상태에서 뭐 자꾸 뭐 MRI를 어떻게 하니 이거 다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건강보험에 가입한다는 너희들이 리스크 풀링해라. 그 대신 그렇게도 못한 저소득층을 이제 의료급여 제도 현재 이름이 그것도 장면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의료급여 제도가 뭡니까? 차라리 옛날같이 의료보호제도가 더 맞지. 그렇잖아.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복지부 전체 예산이 얼마고 또 해서 어떻게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아마 엄청나게 지금 돈이 이 건강보험에 들어가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거 안 고치면 뭐 다른 거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4차 산업과 이제 의료 산업이 어떻게 이제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에 그거로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학계에서 다시 문제 제기를 근본적인 것을 풀어놔야 그 다음에 풀리지. 여기가 지금 천년 단추가 잘못 껴 있는데 그 나머지 이후의 이야기를 저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은 아니 당신이 복지부 장관인데 하지 그거 왜 안 하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저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뭐 이제 마지막 정권에 들어가서 외환위기도 오고 그럴 만한 못하고 건강보험이 통합할 때도 진짜 제가 뭐 엄청난 이 설득을 했는데 아마 이제 기록을 보면 국회 기록을 보면 최강 장관 때 통과됐습니다. 최강 장관이 통합을 한 걸 그렇게 아마 잘못 알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발제사회라는 걸 제가 처음 개발하시고 유식 교수님이 다 하시는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했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넥타이를 안 메고 왔습니다. 왜 안 메고 왔느냐? 규제를 받기 싫어가지고 주제도 우리가 규제를 회파하는 이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핑계가 좋습니다. 저 넥타이를 메면 사람 저 온도도 몇 번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는데 요거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제 최강 존경하는 우리 KDI 선대시자 보건복지부 장관 최강 지금 성균관대학 교수님 이제 발제에 비슷한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데 사실은 뭐 언제나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이제 KDI 오래전에 근무할 때부터 남들이 생각 안 하는 남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뭔가 다른 시각에서 뭔가 이렇게 좀 바라보시고 물론 제가 100% 동의하는 하진 않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렇게 깊게 생각할 만한 발제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도합들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 발제는 김은식 교수님하고 정기태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정기태 교수님 먼저 이제 발제를 하시는데 정기태 교수님은 사실 뭐 한국 의료 산업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량과 이제 경험을 갖고 계시고 보건산업진흥원의 원장님을 이제 맡아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론과 이게 실무를 겸비하신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김기태 교수님 원래 이제 한 20년 전부터 말씀하시는데
그게 20년 전부터 좀 이렇게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좀 의료 산업에 대한 규제도 좀 펴파하고 좀 했으면은 우리나라 의료 산업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전히 이제 제가 봤는데 훌륭한 발제를 하고 계시니까 오늘 많이 공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김원식 교수, 김원식 교수는 사실 저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동료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쪽 분야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폭넓은 제가 경제학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 보건의료뿐 아니라 복지, 재정, 노동, 지금 문어발이죠 어떻게 보면. 하여튼 뭐 굉장히 폭넓은 이제 그 경제학 여러 분야를 섭렵하시면서 이쪽 분야를 하시니까 다른 이제 보건 경제학이나 의료 경제학 하시는 분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의료 시장의 지배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인사이트를 오늘 저희들에게 이제 주실 거라 생각하고 훌륭한 발제 기대하고 여러분 많이 공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는 안 되고 이 정도로 제가 끝이고 일단 발제자 소개하고 순서대로 발제를 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데서 좀 마이크로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좀 더 현실에 가까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의료 산업의 위기, 또 사실은 특히 병원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대형 병원을 제외하고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의료 생태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의료 부문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영리화라는 것은 전반적인 영리화가 아니고 특성화된 영리병원의 허용, 또 최근에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선유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의인 요양 부분에 있어서의 일부 부분적인 영리 수요를 만족시키는 형태로 해서 균형 감각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의료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4차 의료 산업의 산물들을 직접 의료 부분에 적용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함께 의료 부문의 수익성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가 전반적으로 한 7% 수준 보고 있는데 저는 아마 다른 우리 보조적인 의료 얼터너티브 메디슨까지 포함하면 한 10%는 충분히 쓰고 있다고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한 17% 수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비관적인 학자들은 한 30%까지도 아마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한 10%만 계산을 해도 우리나라 GDP가 1,500조 되니까 150조 시장이고 이 150조 시장 이 재원을 단순히 우리가 아주 심플한 비영리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유지한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뿐 아니라 의료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의료 부문의 자본도 의료 부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과 함께 의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좀 원천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의사들이 보통 한 10년 이상 교육을 받고 나오게 되면 당연히 페이닥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원을 하겠죠. 근데 현재 의료 시스템이 다양한 의료 기자재를 요구하다 보니까 적어도 15억에서 20억 이상의 비용이 드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원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이냐. 본인이 공부하고 나와가지고 아무런 돈이 없는데 융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과연 융자라는 의미는 결국 본인이 다 책임지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거꾸로 외부의 자원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병원을 개업할 수 있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또 의료 시장의 활성화 차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대학생들이 이제 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퍼듀 대학도 지금 한 4, 5천 명한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학생들한테 투자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얻어들이는 수익의 10년 동안 수익의 뭐 7%, 8%를 투자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론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그 병원 경영에 실패해서 신용불량자가 돼 있는 의사 수준의 비율도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리스크를 단순히 의사 부분이 담당하도록 의료 부분만 담당하는 것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좀 리스크 풀링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 발전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리화의 개념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지금 영리화라는 개념을 굉장히 거부하고 있는데 영리하면 우리 인식상 폭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우리 현실에서 사실은 뭐 이러한 제도 하나를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폭리라는 개념을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의료 시장이 경쟁적 시장으로서 정상화되는데 영리병원의 도입은 허용은 의료 산업의 발전 후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 자신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의료비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의료비가 고령화 노인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비급여를 없앤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새로운 비급여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따라서 의사들은 사실은 급여제도의 수가와의 전쟁을 아마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건강보험에 상당히 모두 5천만 국민을 하나의 제도에 묶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료적,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또 예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니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의료 보장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의 보장, 그리고 의료산업 발전, 이 굉장히 다 다른 이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 국민건강의 지속 가능성만 놓고 국민건강보험의 유지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장 큰 틀은 우리 정 교수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만 건강관리 시스템의 개혁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선진국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그 건강, 근로자 건강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베네피스로서 의료보험을 많이 줬었는데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베네핏을 다 줄이거든요. 그 베네핏을 줄이면서 이제 근로자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또 재미있는 거는 요새 미국에서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의료 베네핏을 오히려 지금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주 상당히 근로자와 그다음에 기업과 근로자와의 건강관리 문제 그리고 의료보험 문제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후원해 주시는 경축이나 환경에 많은 관심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건강보험의 리모트니스인데요. 이게 지금 점점 부담하는 사람들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과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근로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그렇게 늘지 않고 있는데 부담을 하지 않는 고령자들의 의료비 지출을 굉장히 늘고 있다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건강보험의 체계, 의료 시스템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지배 구조를 일단 다원할 수 있다면 이러한 앞에 말씀드린 요소들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세세한 그 건건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저 나름대로는 이러한 그 하나의 그 지배 구조만으로 바꿈으로써도 충분히 그러한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인터널라이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했을 때 꼭 발생되는 의문은 뭐냐면 그럼 건강보험 다양한 지정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통 이규식 교수님이나 뭐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다양한 지정제의 문제는 헌법소원에서는 당연히 그 헌법 브리치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도 이런 부분도 완화돼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가장 큰 영리병원의 문제는 요양과 다양한 지정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일단 풀 수 있는 혹은 융통성을 줄 수 있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양기관이 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당분간 상당한 증가 추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요양기관 수는 8,000개고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밑에 중소병원의 도산율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도산 문제는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은 외부에서 자금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 비영리 법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M&A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현재 의료계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병원 수준만 봤을 때 개인 병원과 공공병원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병원에 그러니까 공공병원도 있고 민간 병원 중에 개인 병원과 법인 병원이 있는 거죠. 그중에 이제 개인 병원이 한 5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법인은 다 비영리 법인이 되는 거고요. 이 최근에 이제 그 보건산업진흥연구원 정 교수님이 그 원장으로 계시죠. 거기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그 재무제표 자료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4년, 2015년까지는 상당히 그 자료를 좀 잘 쓸 수 있게끔 그 퍼블리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 2016년 들어가지고 이 자료를 쉽게 쓸 수 없게끔 강화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그냥 2014년 데이터로 해서 했습니다. 의료 이익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이건 병원 부문의 어려움을 일단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은 병원 부문 뭐 다 떨어지고 있고 뭐 일반 병원 간의 실질적인 의료 이익률에 대한 비교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비급여 진료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인데 이 비급여 진료는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은 의료 부문의 독점성의 영향이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비급여를 급여하는 과정에서 그 진료비를 많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그 진료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비급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장률에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63%이고 이번 정부에서 한 70%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나머지 40%의 영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별 의료적으로 수요가 없는 그러한 부분에 비급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선진 의료에서 혹은 또 새로운 의료 기술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급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현재 비급여 부분의 독점 가격 형성의 가능성, 그 다음에 급여 부분에 있어서의 낮은 의료 수가 이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지배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영리병원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의료비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는 민간 부분이 영리화됐을 때 민간 부분의 수익이 과대,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공병원에 있어서의 이익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쟁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해서 당장 수익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민간 부분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에비던스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이 진료 가격이 훨씬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거꾸로 보면은 영리병원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부분의 가격을 오히려 낮출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은 급여 부분의 의료 수가를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제대로 급여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한편으로 보면은 진료 간 서비스를 또 줄일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은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뭐 저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공의료에서 발생되는 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민간병원으로 이전하는 영리병원으로 이전하는 케이스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러한 연간 진료비 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영리병원에 이 허용됐을 때 어떠한 형태의 영리병원이 만들어질 것이냐. 대개 이제 특수 진료가 많습니다. 선진국에 있어서도. 그리고 주로 이제 고령층에 대한 요양에 특화된 병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2010년도부터 그 이전에는 나이가 들수록 1인당 진료비가 꺾어졌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저는 노인 장기 요양 제도의 효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뭐 소득 효과라든지 혹은 그와 같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요양병원 제도도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보이죠. 과연 저 추세가 꺾일까? 저는 꺾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계속 아마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돈이 있는 한은 아마 마지막까지 가장 좋은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고령 생존자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아마 건강보험은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0년간의 대입합니다만은 사실은 50대 이전까지는 거의 진료비 부담이, 진료비에 대한 지출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젊은 층들은 계속 의료비를 더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수혜는 고령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외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그럼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특징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비영리법인을 허용했던 이유는 병원 경영을 본인이 자비로 하든지 아니면 외부에 기부를
받으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었죠. 이게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외부 기부금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영리병원을 오히려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본래 목적은 공익적 사업을 하고 기부금을 받으니까 세제 혜택을 주었었던 것인데 사실은 병원들이 요새 뭐 새로운 기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료 수입에 모두 다 의존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게 병원이 폐원을 할 때 어떻게 청산하냐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법인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동안에. 그래서 거의 그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중심으로 병원과 거래가 이루어진다든지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병원이라든지 혹은 폐원하는 공공병원에 대해 있어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함으로써 M&A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영리병원을 허용했을 때 뭐 어떤 그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비영리라는 입장으로 해서 병원에 대한 그 감사가 뭐 특별한 세부 감사가 아니면 상당히 제너러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병원 운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많은 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규제까지 진료를 맡은 사람들이 담당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료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또 병의원의 개설에 있어서 외부 자원을 당연히 유치할 수 있다는 뭐 이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양극화되어 있는 의료 체계를 오히려 중형병원을 설립하고 그들이 또 서바이벌 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있어서의 특징은 영리병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네덜란드가 영리병원을 100% 다 허용을 한 경우고 이 과정에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 들어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효율성을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병원과 보험회사 간의 협업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병원을 만든다든지 또 병원이 보험회사를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그 진료에 있어서 상당히 그 치밀한 체크 앤 밸런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한다는 점에서 그 병원 산업에 대한 불신을 한편으로는 줄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개 외국에서도 해외 그 의료 법인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화된 형태로 해서 의료 법인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이러한 그 분위기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실적으로 본사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외에 진출한다고 해도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의료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미국도 역시 당연히 일정 한때는 상업적 의료 행위를 원조로 규정을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요. 또 60년대 말부터 영리병원이 본격이 증가했고 뭐 현재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의료 영리와 비영리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큰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독일이 사회주의 국가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의료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독일에 있어서도 의료 부분의 30%가 영리병원을 차지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거의 100% 지금 최근에 들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어서도 그 병원이 다 공공병원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
외국의 대형 병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영리병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싱가포르는 뭐 전통적으로 영리병원의 그 확대, 많은 뭐 노력이라고 그럴까요? 많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 병원의 지배 구조를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호주도 그렇고 그다음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선진국, 하다못해 스웨덴까지도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리병원의 규제 현황은 실제로 뭐 거의 못하게 하고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허용을 해놓고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뭐 이미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배 구조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현재와 같은 지배 구조로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럼 지배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무엇이 합리적인 지배 구조냐? 지속 가능해야 하고 발전 가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장은 지속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발전 가능할 것 같지 않고, 현재 지배 구조는 언젠가는 상당히 심각한 건강보험의 위기로 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료의 시장화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의료 시장, 의료 서비스에 관한 개념도 이제는 다시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즉 나중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공공재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적재이다. 또 한편으로는 공공성이 필요하면서도 영리성을 허용해야 하는 그러한 특수한 재화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리병원 하면은 영리병원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대 초에 정경련에 있어서도 영리병원과 혹은 민간보험 혹은 의료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저희들 나름대로의 레포트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사실은 이 문제는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 우리 오늘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저의 이러한 좀 모델을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좀 정리를 했고, 거기에 기초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리병원이 도입되면은 이거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을 같이 적용받으니까 비영리보험이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지 않는 형태로 해야 된다. 그래서 혼합 진료를 금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모든 진료에 대해서는 가격을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민간 부분에서 운영하는, 특히 생명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 운영의 투명성을 오히려 현재보다 더 특히 영리병원에 있어서는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기관은 당연지정제를 완화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그 당연지정제의 또 하나의 문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를 완화시킴으로써 기준 이하 서비스의 공급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의미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리병원에 있어서는 기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 시장에서 퇴출하는 전제 조건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영리병원이 현재는 일반 병원은 보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거든요, 50%까지. 그래서 영리병원은 이제 이것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법인세 수가 증대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병원의 수익을 병원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료 부분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면 고용이 증대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국민 건강보험의 위기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보행 진료자들이 이제 이 건강보험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고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한편으로 고액 진료자들의 진료 비출이 줄어드는 거죠. 이것은 건강보험제도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특히 고령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상당 부분 의료비 절감 효과를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다양한 그 이해관계들을 인터널라이즈 할 수 있는 유익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이런 자료가 사실 없었는데 그 병원 경영 분석이 상당히 그 요새 그 데이터 형태로 해서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서 일정한 가정하에 수익률이 얼마큼 변할 것인가 한번 추계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러한 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그에 따른 다양한 생산 유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산술적인 추계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현재 그 병원 병상 병원입니다. 병원 병상의 한 10%가 영리화가 되고 거기에 따른 현재의 그 유동성 그러니까 단기 자금을 투자화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한번 시사를 해봤습니다. 이건 좀 디테일하게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영리병원을 우리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의료에 대한 특성을 좀 정확히 교육시킬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 측면에서는 보편적 의료는 분명히 공공자라고 보지만은 개인적 욕구에 따른 의료는 선택될 수밖에 없고요. 또 수요 측면에서 개인 건강은 사실 개인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보장을 하는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건강 보장이고 의료 서비스는 하나의 건강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병원을 통해서 영리병원의 오퍼튜니즘 적극적 경영 마인드는 아마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적용한다고 적극적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타 산업에 대한 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영리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또 저는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리병원의 일정 부분의 수익은 빈곤층 의료 펀드를 조성해서 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영리병원을 해서 환자를 받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한계가 생겼을 때에는 의료비 치료를 중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따른 또 민영 건강보험의 활성화 또 혹은 영리병원에 있어서의 연계화 같은 부분도 가능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 보험 산업의 활성화까지도 같이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